역대급이죠. 지금이 역사적 최저 수준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싸긴 싼데 싼 이유가 ROE가 낮아서 싼 거예요. 밸류업이 하자는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네. ROE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자에 올라오는 돈을 많이 버나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배당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걸 하자는 게 밸류업이거든요. 사실 상법을 개정하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든 그 기업들이 반강제로라도 ROE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다면 외국인들은 정말로 매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있기 때문에 당장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글로벌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대표님과 나눴었잖아요. 오늘 우리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 시장 말씀드리면서 이런 표현 어떨까 모르겠는데 제 이제 마음이에요. 조금 송구하고 민망하고 네.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락하는데 이유가 갖다 붙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FOMC 경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질문을 많이 받는 네. 게 이게 우리 이제 뭐랄까 특히 최근 2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렇죠. 있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첫 단추는 잘 끼면서 마무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기대감들이 꽤 있으신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기대 못 미치지 못한다.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 말에 있었던 그러한 랠리에 대한 기억,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꽤 있으셨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지금 오늘 이제 수요일이긴 하지만 네.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은 여전히 이게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제 그 안에 큰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환율이 안 떨어진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환율이 문제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외국인 매도가 안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반등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도를 보면 닷새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네. 뭐 이런 규모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환율의 영향도 있고 그럼 환율의 영향은 왜 있는 거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유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연초에 우리 1월 달이 조정을 세게 네. 받았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1월 달에 왜 다른 나라는 다 잘 가는데 연초에 기대감으로. 근데 우린 1월에 상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을 받았다가 1월 말부터 이제 7월 초까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 사이에는 밸류업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네. 밸류업 말만 하고 점점 뒤로 약간 유야무야 뭐 상당히 약간 이렇게 그렇지만 전시행정 비슷하게 네. 바뀌는 그런 실망감들이 일단 있었고요. 이 7월 이후에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변동을 한번 크게 받고 그다음부터 다른 나라는 그 조정을 잘 극복하고 정확히 미국이죠. 다시 이제 네. 우상향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우하향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맞습니다.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뭐 꼴찌 얘기 나오는 장이 됐는데 뭐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를 다 팔았냐 냉정하게 그 안에 놓고 보면 삼성전자입니다. 네. 사실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나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나 최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정말로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대응이 상당히 달랐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완전히 떠났냐? 그걸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종목별로 펀더멘탈에 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문제가 있으면 팔고 좋아 보이면 계속 사고 이제 이거는 차이가 있었다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좋게 보기 위해서는 환율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 2주 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역전 현상.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을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고 금리와 그 금리 격차 역전이 지금 역대급을 벌어졌다. 지금 네, 차트를 자료 보시면 볼까요?
한미 10년물 국채금리 차가 지금 170bp, 그러니까 1.7% 포인트 미국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면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게 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가 최근 들어서 좀 빠지고 또 내년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준 임시정부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이 나오기 어렵고 경기 둔화 더 심해지고 이것이 상당히 걱정하면서 채권의 매수가 오히려 들어온 거거든요. 금리 빠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결과가 원달러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수준이 지금 2022년도 말에 기억하시는 레고랜드 사태. 네. 그때는 사실은 소위 그 금리차 역전이 없을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높았을 때요. 한 40bp 높았을 때인데 오히려 지금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 시전 이슈 때문에 환율 급등, 환율 하락 안정 뭐 이게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미국과의 금리차 역전이 지속되는 한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사실은 외국인 매도를 보면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엔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를 개별적으로 이제 뭐 판 것도 있겠지만 한국 자체를 뭐 지수를 살 때도 그렇고 뭐 ETF를 살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엔 한국 시장 자체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가 지수단으로 들어오다기보다는 네. 소위 글로벌 펀드들 안에서는 네. 한국의 비중은 정말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상위 몇 개 종목에 집중해서 네. 사고 팔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수 자체를 사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좋은 네. 거를 이제 많이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인데 1등이니까요. 예, 1등이고 비중도 뭐 20%가 네, 네. 넘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파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을 파는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주나 뭐 금융주나 은행주나 또 그 안에 보면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나 뭐 네이버 같은 특별히 또 그 최근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지금 당장 좋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결국은 외국인들도 지수 전체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걸 염두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뭐냐에 대한 생각이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수익률 관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워낙에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밸류를 좀 높여보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자 좀 중장기로 한번 가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계엄 사태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뭐 외신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엄청 지금 이 사건의 흐름들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들 얘기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 좀 몇 가지만 전해주신다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 네. 이게 요즘 생각에 날짜 감각이 없어지는 게 하루가 한 달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거의 지난 2주가 거의 2주면은 14일 정도인데 거의 1년이 지나간 느낌 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어쨌든 우리나라 처음으로 두 번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요. 네. 국민들이 많이 열광했죠, 상당히.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엄청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결론은 뭐냐면 반반이다라는 겁니다. 첫 고비는 잘 넘겼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힘으로 넘겼지만 두 번째 뒤에 이것이 완성되는 데까지는 험난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외신, 저도 자주 보는 외신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면 그나마 제일 좀 뭐랄까 좀 드라이하게 표현한 데가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나머지는 냉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은 통과됐지만 현재의 대통령이 네버 기브업. 둘 다 마치 짠 듯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 보면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유
네버 기브업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이제 보고 예. 나오고 그리고 계시는, 지금의 흐름도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 헌재를 통과해서 정말로 완전히 그 마무리가 되는지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현재 여기에서 바텀 피싱을 하고 세게 들어올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이 지난 이틀간 여전히 주시장에 대해서 계속 매도세가 일정 부분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연말 사실은 내년도를 놓고 보면 전 여전히 이제 내년도로 가면 이 사태만 잘 해결되면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저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가 이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력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냉정하게 귀를 기울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만을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랄까요?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 얘기할 때 유일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싸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최악이 어떻게 더 나올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싸죠? 너무 싸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갈리는 게 비싸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미국으로 갈 것인가? 지금 굉장히 싼 한국 주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예를 들면 갈릴 때 밸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싼 건 맞죠? 사실은 뭐 역대급이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 바닥에 소위 말해서 이 바닥에 한 네. 거의 25년 뭐 이 정도 있어 보면서 이렇게 낮은 밸류를 본 게 정말 손에 꼽을 다섯 손가락이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한 두세 번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좀 싸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세는 명품을 선호하는 장세입니다. 소위 미국이 명품이잖아요. 비싼데도 비싼 걸 더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성장주 컨셉에서 좀 하이 멀티플을 좋아하는 시장에서 로우 멀티플을 좋아하는 시장으로 분명 바뀔 만한 장기 사이클의 고점 저점이 형성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래 비싸도 계속 갈 거야라고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지금 다 왔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가 소위 컨트레리언이라고 역발상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타임이라는데 외국에서도 이제 소위 해외 투자자들이나 평론가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보면서 이런 차트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보면은 정말로 좀 싸다. 이거 보면 역사적으로 거의 좀 1.5 시그마, 거의 2 시그마에 가까운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PER 지금 8배, 8.9배 그 사이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 보면 언제 썼을까? 정말로 이 정도 레벨까지 오면은 상당히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히 이제 소위 회사들이 돈을 벌어주는 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고 하나 더를 보자면 그 청산 가치라고 보통 표현하죠. 보통 이제 EV를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그 회사의 그 자본과 그 회사의 순부채 요 두 개를 다 합쳐서 보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걸 쓰기도 네. 하고 또 내지는 여기서 부채 다 갖고 나서 남는 순자산을 이제 PBR의 그 B 그게 이제 자본이거든요. 뭐 가치를 평가하는 아무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예. 모든 것들 기준에서도 예. 싼 건 맞다. 예,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차트인데 4번에 보면 네. 제가 썼지만 그러니까 TTM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딴 게 아니고 앞으로 벌 게 아니라 이제까지 번 거 확정된 이익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다 쌓여 있는 현재의 장부가 예, 이제 그 회사에 지금 다 청산 그러니까 부채 다 갖고 나면 남는 그것을 순자산이라고 하고도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거래되느냐. 이게 이제 PBR인데 보시면 현재 0.88배 수준인데 이 아래로 내려갔던 건 코로나 때 쫙 한 달 일시적인 거 0.6배 때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소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가 이제 0.8배 때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이 역사적 최저 수준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싸긴 싼데 이것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가 우측 차트에 필요한데 다른 나라하고 이 PBR하고 같이 비하는 게 ROE입니다. 네. 이게 이제 소위 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본 이익 수익률이라는데 내 자본 대비 투한 자본 대비 한 해에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러니까 순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그런데 결국 순이익을 잘 벌면 내가 투하 대비인가 소위 가성비가 좋은 거죠. ROE가 높다는 건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네. 가성비가 좋은 나라들은 PBR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상당히 정비례하는 관계거든요. 우리나라는 싸긴 싼데 싼 이유가 ROE가 낮아서 싼 거예요. 밸류업이 하자는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네. ROE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분자에 올라오는 돈을 많이 벌거나 밑에 있는 분모를 줄이거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법. 예. 네. 밑에를 줄이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배당을 많이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이건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게 밸류업이거든요. 사실은 취지가.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래? 그러면 그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너희 밸류에이션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정비례하는 우상향 그 추세선 안에 위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ROE를 높여야 된다. 싼 것만은 맞고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은 전 적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려면 그래서 밸류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현재 밸류업 방식은 포기해야 되고 밸류업 정신은 포기하면 안 되고 정말로 상법을 개정하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든 그 기업들이 반강제로라도 ROE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든다면 현재의 싼 가격에서 조금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외국인들은 정말로 매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있기 때문에 당장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싸다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공식에 대비해봐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 동력 자체를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미래로 봐도 싼 거 맞나?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과거와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계속 그 하반기 내내 주가 다른 그렇죠. 나라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네. 그 우리나라는 빠지고 1등 기업이 주가 빠지고 뭔가 변화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거꾸로 이제 이런 예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그러니까 D램과 그러니까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시장에서 1등이 삼성전자고 네. 2등이 SK 하이닉스인데 올해는 약간 바뀔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1등은 삼성전자가 아닐 뿐이지 SK 하이닉스가 1등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1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라는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늙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늙어가고 있다. 그것만 분명한데 늙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가 정신, 이 앞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기업가 정신 자체가 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이유는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그 지배 구조 자체가 너무 뭐랄까 그 소위 검증되지 않은 이 3, 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자녀로 20년 후에 올림픽 대표팀을 또 꾸리면 그러한 좋은 성적이 금메달을 또 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경험상으로. 그럼 왜 기업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 탑10 기업들 중에 전문가 아니면 전문 경영인 아니면 다 이 뭐냐면 저기잖아요. 그 창업자. 2세, 3세 경영으로 내려가는 탑10 어느 나라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우리나라는 근데 있네요. 탑10 기업 쪽에 있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그런 걱정, 미래가 안 보이는 걱정의 큰 역할이 우리나라의 그런 지배구조 문화에서 어찌 보면 아무도 안 바꾸려 하던 지배구조 문화에서 생긴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이 밸류업과 연동돼서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이게 누가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경영권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쟁을 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라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사실은 저 낮은 이렇게 낮은 ROE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쭉 나오셔서 한 주 한 주 말씀해 주시는 내용 최근에 주된 내용은 너무 투심이 극단적으로 좀 쏠려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도 추가로 소리 높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쏠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산타랠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고 FOMC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뭐 FOMC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매파적 금리나 뭐 가능성이 높고 시장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네. 내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쵸. 고민이 많을 거다.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 상황은 FOMC에서 어마어마한 뭐랄까 타격을 입거나 또는 엄청난 수혜를 보거나 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금리를 인상한 문제겠죠. 사실은 유지하거나 인상만 해도 문제일 겁니다. 사실 그거는 타격인데 매파적 금리나 정도는 시장이 받아들일 상황이 충분히 돼 있고 그다음에 연말 지금 미국의 생각보다는 그 산타랠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쇼핑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가 좋게 나왔어요. 예, 네. 소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도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트럼프 관세를 앞두고 비싸질까봐 지금 내구재들을 많이 산다고 해요. 보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좀 사는 겁니다. 지금 이참에 비싸지기 전에 수익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꿀 거 바꾸자. 미리 사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면 네. 역으로 말하면 내년 1사분기에는 생각보다 소비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건 제가 이제 이번에 숫자 다 나오고 1월 달 가서 한 번 더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네. 해드릴 생각인데 역으로 지금 너무 쥐어짜서 트럼프 관세가 결국은 미국 소비에도 영향을 지금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부풀리는 거죠. 근데 이게 풍선 효과라 지금 확 올라오면 내년에 1, 2월 달에는 확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다들 산타랠리 하는데 계절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확실히 12월 한 달 중에 산타가 정말로 올 게 점점 느껴질수록 캐롤이 좀 더 커질수록 그럴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195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12월에 일별 네. 평균적인 주가 흐름인데 확실히 보면 중순 이후부터 상승하는 경향이 늘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 그러니까 딱 네. 지금이죠. 네. 지금부터 그래서 네. 일부 좀 땡겨온 감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산타랠리는 이미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모두가 이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딱 스크럼 짜고 좀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산타랠리는 큰 이슈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타랠리도 산타랠리인데 내년 꼭 한 달 정도 남았군요. 1월 20일 트럼프 2기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모든 걸 설명하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지만 뭐 모든 기대감, 우려감 다 반영해서 이제 유지가 되지만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뭔가 변할까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요. 예, 이게 네.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 취임하는 첫날 거의 1년치 일을 뭐 다 하겠다, 뭐 2년치 일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나는 앞으로 뒤가 없어 4년만 할 거야 이제 이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이미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달리 이미 내각 구성 다 돼 있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내년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이미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이제 내년도 1월 20일이 이제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손 놓고 이렇게 그 외투 입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선서하는 거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걸 1월 20일 날 하는데 그 이후로는 과거 평균적으로 1930년도부터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겁니다. 네. 거의 90년 뭐 이렇게 되는 차트인데 보면 대선일부터 취임일까지는 소위 축하랠리, 산타랠리와 엮여서 쭉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가고 있죠. 네네. 지금 나스닥은 한 10% 올랐고 그다음에 S&P 500도 한 6% 올라오면서 연말 산타랠리를 지금 즐기고 있고 축하랠리를 즐기고 있는데 취임한 이후부터는 횡보 내지는 하락한다라는 거죠. 거의 한 4개월 동안은.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기.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각자가 이제 새로운 국무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선반영했던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될 거야 안 될 거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장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 기준으로 보면 사실 평균보다도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빠르게 반영이 된 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당히 시장이 영향을 받은 감이 있는데 요거는 취임일 이후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라는 말씀이시죠. 그때가 우리한테도 혹시 이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때쯤 되면 뭔가 좀 현재 국내 정세가 좀 완전 뭐랄까 해결이 좀 되고 이걸 기대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취임하고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도 네. 받고 다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거에 레벨이 어느 정도 될 네. 거냐. 그런데 제가 전에 아마 미국의 강세장이 3년차 징크스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침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강세장의 그 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침체가 있을 때는 주가가 급락을 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세 자릿수 이상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의 강세장들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강세장이란 거는 한 해에 2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총 5번의 침체 직후에 엄청난 강세장 랠리, 소위 세 자릿수 이상의 된 것은 보통 침체 직후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난 3년간 침체 온다 했지만 미국에서 안 오고 계속 지금 강세장을 네. 지금 그 2022년 10월을 바닥으로 지금 2년, 그러니까 2023년, 2년 연속 지금 20%대 이상 올라와서 지금 70%는 올랐거든요. 네. 70%는 올랐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에 70% 이상 올라간 침체 없이 강세장이 왔었던 게 최고치는 1960년대의 80%가 최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년에 S&P 500의 목표 주가 대비 지금 평균적으로 상승률을 중간값을 보면 한 8%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미 22년 말 대비 70%나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전략가들의 평균적인 컨센서스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에 미국 시장이 특별한 경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에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학개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머지 우리 그 국장 투자자들한테는 기다려볼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표님 미국이 잘 갈 때 우리가 여기에 동조화 못 되고 못 가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거에는 또 그대로 커플링되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낙폭 과대해서 많이 빠진 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빠지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뭐든지 소위 청산 밸류란 게 있고 오히려 그러면 반등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분명 조정 우리 같이 받습니다. 미국이 조정받으면. 하지만 그 조정폭이나 기간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버틸 여력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버티는 힘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셀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